추운 새벽 공기가 아직 집 안까지 스며들던 그날, 나는 부엌 창가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 얼음처럼 식어버린 물은 마치 우리 사이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가스레인지 불 위에서는 미지근한 된장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고, 김이 오르는 소리는 얇고 가벼웠다. 딱 그 정도의 소리, 누가 듣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약한 숨결 같은 소리. 그 앞에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뚝뚝 떨어지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기척이 어쩐지 불편해서였을까. 그녀의 어깨는 자꾸만 안쪽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조그만 방 안에서는 작은 한숨조차 크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은 유독 차가웠다. 손으로 잡은 머그컵도 금방 식어 손끝이 시렸다. 그래서인지 나는 괜히 짜증이 섞인 말을 꺼내고 말았다. 너는 왜 맨날 저렇게 철양맞게 있어? 가난뱅이처럼 굴지 말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공기는 급격히 가라앉았고, 며느리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원래라면 조금 변명이라도 하거나 억울해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고개라도 돌릴 텐데 그녀는 그냥 서 있었다. 기분 나쁜 침묵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종류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내 말투가 점점 거칠어져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감정들이 스스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오며 늘 배웠던 사실 하나, 속에 담아두면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 그날 아침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는데 손등의 피부가 유난히 차분해 보였다. 원래도 감정 표현이 적은 아이였고 말수가 적었다. 조용하게 눈을 깜빡이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어쩐지 더 초라하고 더 미덥지 않은 것으로만 보였던 것 같다. 방 안에는 된장의 구수한 향이 퍼졌고 그 향 사이로 은은하게 젖은 빨래 냄새까지 섞여 들어왔다. 겨울철에는 아무리 말려도 섬유의 습기가 남는다는 것도, 그래서 집안 냄새가 쉽게 변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생활의 사실 하나가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녀를 낮춰 말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 말 속에는 오래된 편견이 박혀 있었다. 없는 집안에서 온 애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어쩌면 시대에도 뒤처진 사고방식.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도 비슷했다. 새 신발을 벗어 조심스럽게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던 모습, 식탁 앞에서 손끝을 모아 앉아 있던 모습, 사소한 질문에도 네, 어머니라고 낳고 부드럽게 대답하던 목소리. 그런 것들이 내게는 기댈 곳을 찾지 못해 주변을 살피는 새끼 고양이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어색함이 마치 우리 가족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이유를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사실 돌리지 않아도 될 이야기였는데 말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부엌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며느리의 발끝까지 닿아 있었다. 내가 다시금 한마디를 더 뱉었을 때 그녀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한순간의 움직임조차도 시계를 잠시 멈추게 할 만큼 조용했다. 어머니, 제가 가난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해요. 그녀의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변명이나 억울함이 섞이지 않은 말투는 오히려 내 뒤통수를 한 대 친 것처럼 아팠다. 그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따뜻한 조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밀어냈다. 그래, 네가 알아서 다행이네. 우리 집에 맞지도 않는 티를 내고 있으니. 말이 나오고 나서야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는지 깨달았다. 그 말은 너무 빨랐고 너무 단호했고
너무 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운다는 것은 감정을 보여주는 일인데 며느리는 그조차 하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울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은 어쩐지 나를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에 부엌은 유난히 정적이 길었다. 된장국은 어느새 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며 뚜껑을 두드리고 있었고 바람이 스치며 커튼을 흔드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집안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정이라는 것은 주어야만 생기는 것이고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내 말의 끝은 결국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 집에서 더 살 필요 없다. 너 같은 가난뱅이가 우리 집 분위기 망치는 거 모르냐? 그 말이 떨어지자 부엌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며느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긴 속눈썹 아래로 가려져 있는 눈빛은 왜인지 모르게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은 체념 같았다. 그날의 그 표정은 훗날 내가 오래도록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한 장면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아침을 맞이했다. 그날 집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도 억울함을 쏟아내는 말도 없었다. 단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의 둔한 소리와 그 뒤에 남겨진 공기의 빈자리만이 길게 울렸다. 나는 그 문소리를 듣고서야 며느리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마음속에서는 어떤 시원함과 묘한 허전함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아프던 이가 빠져 아찔하게 시원하면서도 혀끝으로는 빈자리를 자꾸 더듬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작은 트렁크 하나만 끌고 있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물건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 정도였다. 그 수첩은 내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반찬 만드는 법,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말버릇, 집안 살림 순서,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적어두었던 조심스러운 삶의 흔적들이었다. 그 모든 흔적들이 결국 트렁크 하나에 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뒤섞여 갔다. 현관 앞 마루바닥에 햇살이 사선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위를 며느리의 신발이 지나갈 때 조용한 그림자가 흔들렸다. 아침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겨울 끝자락에 특유의 냄새살에 닿으면 서늘하지만 어딘가 봄의 향기가 아주 희미하게 섞여 있는 그런 냄새. 한국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땅 냄새에서 느낀다고들 하는데 그날의 공기에도 그런 변화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조용한 변화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만이 나를 자꾸 따라다니며 이상하게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었다. 가면 그만이지 뭐.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없어도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도 금방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말한 대로 마음이 따라주지는 않았다. 며느리를 내쫓은 건 분명 나였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가버리자 마치 집 안의 공기가 조금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아주 잠시 뒤돌아본 순간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화분을 보았다. 이 집으로 들어온 날 자신이 직접 사서 화분 교체를 하고 예쁘게 다듬어 놓았던 난초였다. 언제나 조용히 잎을 한 장씩 늘리며 자라던 그 작은 식물을 보며 며느리는 아주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을 똑바로 본 것 같았다. 그 표정은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저 정을 놓는 사람의 조용한 체념이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닫혔다. 문고리가 걸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무겁게 울렸다. 정적이 집안에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엔 약한 세탁세제 향이 아직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늘 쓰던 저렴한 브랜드였는데 나는 그 향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며느리는 다음 날 바로 다른 향으로 바꿨다. 나는 그 사소한 사실조차 지금에서야 떠올렸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쓰던 곳곳을 스치듯 바라보았다. 식탁 위 그녀의 작은 컵, 방 안에 놓여있던 얇은 담요, 거울 앞에 정리해둔 머리끈 하나. 어디에도 크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이였지만 사라지고 나니 그녀의 자취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다.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떠나고 나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나는 괜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어수선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런 감정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잘 떠났다. 그래야 우리 집이 편해진다. 그러나 그 말 역시 공허했다. 사람의 마음은 핑계를 던져놓는다고 해서 순순히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몇 시간 뒤 여전히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도 그녀가 찾아온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손이 멈췄다. 며느리가 떠난 뒤 남편 방에서 느껴지던 냄새, 은은한 비누향. 나는 문득 며느리가 매일 저녁방을 치우며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집 전체를 정돈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늘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부지런한 것도 잘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만 여겼다. 잠시 후 나는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로 갔다. 의자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져보니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묘하게 손끝에 오래 남았다. 한국 사람들은 손끝의 온도가 마음의 온도라고도 말하곤 한다.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웃고 말았다. 씁쓸하고 약간 자조적이고 어쩌면 인정하기 싫은 어떤 진실을 마주한 듯한 웃음이었다. 그렇게 며느리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을 떠났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나 그녀가 떠난 자리만큼은 너무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빈자리는 늘 말을 하지 않지만 가장 크게 말하는 법이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TV를 켜두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화면은 방 한쪽 벽에 희미한 빛만 뿌리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앉아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공중에 매달린 듯한 묘한 불안감이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집안 곳곳에는 그녀가 남긴 정적이 지나치게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부엌에는 그녀가 아침에 끓이던 된장국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신발장 쪽에서는 며느리가 즐겨 신던 낮은 굽에 누런 신발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다. 그런 빈자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얼굴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남편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다. 혹은 잠든 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느리가 떠날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마치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진실을 외면하며 말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람들처럼. 그런 종류의 침묵은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 나는 소파에서 몸을 조금 옆으로 틀었다. 허리에서 약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이 더 쉽게 찾아오고 오래 남는다는 것은 이미 익숙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통증은 평소의 무거움이 아니라 누군가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오는 것 같은 압박감에 가까웠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괜찮아. 잘 보낸 거야. 하지만 그 말은 한 번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닿지 않았다. 며느리가 없어진 부엌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며느리가 나에게 물었던 질문. 어머니, 고등어는 어느 정도 구워야 맛있을까요? 그때 나는 건성으로 답했다. 그냥 타지 않게만 해. 그러나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조차 오래 기억했는지 이후로는 고등어를 굽기 전마다 도마 옆에 작은 메모지를 놓아두었다. 타지 않게.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어딘가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도 함께 밀려들었다. 왜 저렇게까지 조심해야만 하는지, 왜 나에게서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쓰는지. 나는 며느리의 방 앞에 가만히 섰다. 문틈 아래로 스며드는 어둠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얇은 이불, 작은 베개, 낡은 서랍, 그녀가 매일 2번씩 닦던 거울. 모든 것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를 채우던 사람만 사라져 있었다. 한국의 오래된 표현 중에 사람이 떠나면 자리가 운다는 말이 있다. 그날 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처음 느꼈다. 방 안의 공기가 정말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불이 꺼진 방의 냄새는 어쩐지 서늘했다. 이불에 스며 있던 그녀의 향, 비누 냄새, 왼손잡이라 그런지 항상 왼쪽에만 조금 남아있던 그 독특한 채취.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방 안 공기는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사람의 향기가 사라진 공간은 늘 차갑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벽을 타고 천천히 온몸으로 스며든다. 그날 밤 나는 밥을 하지 않았다. 입맛도 없었고 식탁 앞에 앉는 것조차 이상하게 어려웠다. 며느리 자리 위에 놓여있던 작은 접시와 젓가락을 치우지 않은 채 그냥 자리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셨다. 물은 차갑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다. 물을 마시는 감각조차 그토록 생생하게 다가온 건 오랜만이었다. 그만큼 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자꾸 치밀어 올랐다. 그 감정은 후회와 비슷했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후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과 그래도 며느리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는 억지 논리가 뒤섞이며 계속 충돌했다. 감정의 선들이 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 엉킨 선들 가운데 하나는 분명했다. 며느리를 내쫓을 때 느끼지 못했던 아주 미세하고도 낯선 감정. 죄책감의 가장자리 같은 것.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커져버릴 것 같은 감정.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폐 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공기조차 따뜻함 없이 차가웠다. 외롭게 들던 냉장고의 낮은 진동 소리, 벽식의 초침이 나아가는 둔탁한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세상의 모든 작은 소리들이 갑자기 크게 들렸다. 마치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던 진실을 대신 말해주는 듯 문득 며느리의 말투 하나가 떠올랐다. 늘 조용했고, 늘 정중했고,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아이였다. 집안일을 도와도 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았다. 오래된 한국 가정의 습관 같은 것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바랐던 건 며느리가 조용해지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말하지 않기를 바랐던 걸까? 그 질문이 가슴에 내려앉는 순간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그렇게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밀어낸 사람이었고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밀어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남긴 빈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는 아주 얇은 바람이 일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차갑지만 어딘가 봄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려고 할 때면 오래된 동네에서는 늘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웃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지고 서로의 소식을 묻는 말들이 잦아진다. 작은 동네일수록 더 그렇다.
사람 하나의 발걸음, 집 하나의 변화, 문 앞에 놓인 작은 짐까지도 모두의 눈길을 끌게 된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문을 연 채 잠시 서 있었다.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혼자 마신 아침, 물 한 잔의 차가움이 목을 지나 내려갈 때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 며느리 나가는 거 봤어요. 그녀의 말은 호기심을 숨기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듯하지만 사실은 꽤나 선명한 톤이었다. 나는 무심한 척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근데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한 발 더 다가왔다. 그 집, 아니, 며느리 친정 쪽에 뭔가 큰일 있다던데요? 나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웃이 전하는 큰일이라는 말이 단순히 확대된 소문쯤으로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옮기기만 해도 큰일, 이사만 해도 큰 변화, 아이 성적이 오르면 대박이라고들 한다. 말의 무게는 되게 가벼웠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쭈뼛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아유, 나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강남 쪽에서 뭐라더라, 건물, 그런 얘기가. 그 순간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끈듯 대답했다. 설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집안에서 왔을 리가 없죠.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내 말을 부정하는 듯했다. 아주머니는 내 반응을 보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래요, 뭐, 소문이란 건 워낙, 근데 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며느리, 어쩐지 말투나 행동이 그냥 평범한 애 같지는 않았다나 뭐라나. 그 말, 평범하지 않았다. 그 표현 하나가 어쩐지 목에 걸렸다. 며느리를 떠올려 보았다. 말수 적고 얌전했고 무엇을 할 때도 조심스럽고 작은 실수에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했다. 그런 면이 혹시 평범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아이에게서 보지 못했던 어떤 다른 결이 있었던 걸까?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괜히 집 밖에 서서 며느리가 걸어 내려갔던 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골목길, 오래된 전봇대, 녹슨 우편함,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풍경인데도 어쩐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다. 마치 며느리가 떠난 그 길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고 간 듯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나는 도무지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맞은편 빵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 어제 며느님 혹시 여행 가신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나갔어. 아, 근데요. 제가 본 것 같은데 며느님이 큰 검정차에 타셨던데요. 운전하는 분도 무슨 기사님 같고.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사, 검정차. 그런 건 며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아르바이트생은 별 의미 없이 덧붙였다. 가방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그 차가 바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뭐 좋은 일 있으셨나 보죠. 좋은 일.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찌릿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은 질투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두려움에 가까웠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며느리의 삶에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나를 작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 부엌 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과 닿으며 내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손등에서 겨울 햇살이 미세하게 닿아왔다. 물컵을 잡자 유리 표면이 차갑고 매끄러웠다. 그 감촉 하나가 심장을 더 조여왔다. 설마, 아니야.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아는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서성거리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러나 이상한 말들이 동네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며느리, 혹시 어디 큰 집 딸 아니었대? 어제 강남 번호판 차가 왔다더라니까.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지. 원래 그 모든 소문이 사실일 리 없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확신 없는 말들일수록 더 흔들리고 더 크게 흔들린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 여기저기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며느리가 손대던 자리마다 손끝에 습관이 남아 있었다. 싱크대에 물자국을 닦아낸 흔적, 수건을 3등분으로 접던 방식, 작은 통에 깔끔하게 정리해둔 양념들.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이 오히려 정갈함이었다는 사실이 그때는 어쩐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동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하루가 끝날 때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있었다. 무언가를 나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가장 불편했다. 다음 날 나는 결국 며느리의 친정 주소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선택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며느리의 친정 주소를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내 곁을 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의 일상이 사실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결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가능성.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불안은 때때로 사람을 잔인하게도 솔직하게 만든다. 나는 결국 며느리의 주민등록 주소가 적힌 서류를 꺼내 들었다. 결혼할 때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았던 종이였다.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종이에는 그저 며느리의 본가 주소만 조용히 적혀 있었다. 주소를 읽는 순간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서울 강남구. 그 다음 줄에는 익숙한 듯 낯선 건물명. 그 아래에는 층수와 호수까지 적혀 있었다. 강남.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 곳에서 살았던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요즘은 강남에도 오래된 빌라 있고 반지하도 있고 그냥 주소만 강남일 수도 있어. 그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다.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어쩌면 모든 것. 나는 바로 그날 확인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내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고개를 흔들고 있었고 앞자리의 남자는 꾸벅꾸벅 졸았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평범한 리듬을 잃어버린 채 불안하게 뛰어대고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지도를 확인했을 때 주소는 의외로 가까웠다. 강남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골목으로 들어가자 높은 건물들이 양옆에 서 있었다. 바람이 도심 사이를 지나칠 때마다 찬 공기가 옷자락을 건드렸다. 그때 나는 멈춰 섰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소였다. 고급 상가와 사무실이 혼합된 건물. 로비에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구두굽 소리를 또박또박 울렸다. 그곳에 서 있는 내가 오히려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여기 이 주소가 맞나요? 직원은 서류를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 건물 12층 전체가 그분 소유예요. 나는 들고 있던 서류가 손끝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전체요? 네, 12층은 전부 한 분 소유입니다. 이 건물 말고도 바로 옆 건물 두 채도 비슷한 구조고요. 나는 갑자기 말을 잊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혹시 가족분이세요? 그분 가족이면 아마 아실 텐데 여기 건물 가치만 해도 꽤 크죠. 가치? 나는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직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모르셨나 봐요. 그분 자산 규모가
1,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00억. 내가 평생에 걸쳐도 만져보지 못할 액수. 그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멀고도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고요한 방에서 금속을 톡 건드린 것처럼 단단하고 차갑고 선명하게.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겠죠.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직원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말했다. 그분 성함이 이 이름 맞죠? 직원은 며느리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하철 소리, 차량 경적, 로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모든 것이 멀어지고 스스로의 심장 박동만 크게 들렸다. 나는 흔들리는 다리로 겨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며느리를 가난뱅이라 불렀던 그 말은 그 아이에게는 단지 상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무지를 드러내는 증표였다. 그날 로비의 공기는 향기롭고 따뜻했지만 내 몸은 냉기가 올라와 손끝부터 식어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몹시도 크게 들렸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사람을 낮게 보면 결국 자신이 낮아진다. 나는 그 말을 평생 흘려듣고 살았다. 그리고 그 말이 내 현실이 되어 돌아온 순간 그 무게는 참담할 만큼 컸다. 나는 며느리에게서 도망치듯 돌아 나왔다. 건물 밖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다. 바람이 불 때 내 얼굴을 스치는 한기는 마치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앞에서 내리는 역 안내 방송이 들렸지만 그 말들은 내 귀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의미를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의 움직임, 구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객차가 흔들리는 미세한 진동까지도 모든 것이 아주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마치 얇은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현실이 손에 닿지 않았다. 손바닥은 차고 축축해져 있었고 눈앞의 공기는 어딘가 어지럽게 떨렸다. 내가 며느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겸손함, 가난함, 초라함, 소심함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아이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는 작은 동작 하나마저도 내가 해석한 방식이 전부 틀렸다면? 나는 며느리를 없는 집 아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만 그녀를 바라보았던 게 아닐까. 지하철 손잡이의 매끈한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냉기가 손을 타고 팔끝까지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이런 작은 감각들이 때때로 과거를 떠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 순간 내 기억 속에 떠오른 것은 결혼식 날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녀는 분명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단순히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절제된 태도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가난한 아이가 예쁘게 꾸미고 나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실내에 남아있던 냄새가 나를 멈춰 세웠다. 며느리가 매일 저녁 닦아두곤 했던 나무 바닥 냄새였다. 미약한 나무 향과 세제의 잔향이 묘하게 섞인 그 냄새는 며느리가 살았던 시간의 조각이었다. 그 냄새가 사라져가는 것이 두려웠다. 마치 그녀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져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다.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을 때 따스했던 공기는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며느리가 접어놓았던 얇은 담요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 집에서는 단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인지 며느리는 늘 자기 물건을 가지런히 정돈하곤 했다.
이불 모서리를 직각으로 맞추고 창가의 작은 화분잎을 손끝으로 맞추던 그 습관이 떠올랐다. 그 모든 걸 나는 가난한 사람이 더 정리정돈을 한다고 해석했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는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며느리가 남긴 작은 노트가 한 권 있었다. 회색 표지의 얇은 노트.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첫 장에 적힌 글귀가 내 숨을 멎게 했다. 사람 앞에서 상처를 티내지 않는 법 어머니처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지 않으려고 애써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배워 담으려 했던 것이었다. 노트 속에는 그녀의 삶이 숨쉬고 있었다. 집안 살림을 배우기 위해 적어둔 메모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록한 페이지들, 명절 때 준비해야 할 순서, 남편이 일해서 힘들어하는 날의 대처법, 나와 말다툼이 있었던 날 느꼈던 감정까지도. 그리고 한 장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한 줄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토록 그 아이를 내쫓고 싶어 했는데 그 아이는 오히려 이 집의 일원이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며느리의 남동생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혹시 누나 소식 들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어디선가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다. 아니요, 아직 못 들었어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어색할 만큼 약해져 있었다. 남동생은 잠시 망설인 뒤 말했다. 누나, 요즘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패 끼치기 싫어서 친정 얘기 잘 안 했던 거예요. 패 끼치기 싫어서 내가 그녀를 가난뱅이라 부를 때조차? 남동생은 이어 말했다. 사실 누나는 돈이나 배경을 내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누나 말로는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순간 내 진심을 잃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한 미소, 억지가 없는 태도, 늘 상대 감정을 먼저 살피던 눈빛,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자기를 낮추려고만 했는지, 왜 내 차가운 말에도 맞서지 않았는지. 그녀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그저 가난뱅이라고 부르고 내쫓았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잃어도 남는 것으로 드러난다. 며느리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다 가진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전화 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잃은 것은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따뜻함이었다는 사실을. 방 안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지만 내 가슴 안에서는 오래된 죄책감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남동생과의 통화가 끝난 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은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겉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구조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조용한 균열의 감각이 내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정적이었다. 벽식의 초침이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그 미세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며느리가 앉던 자리, 말없이 차를 마시던 작은 소파, 매일 아침 정리하던 테이블, 그 모든 공간이 나를 향해 왜 그랬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테이블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았다. 감촉 하나가 이렇게 깊게 스며드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다. 책상 램프 아래에서 종이의 질감이 살짝 드러났고 글씨는 조심스럽고 힘을 주지 않은 획들로 이어져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적혀 있었다. 페이지 중간에는 작은 흔적이 있었다. 눈물 자국 같았지만 며느리가 울지 않았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 앞에서도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울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울어도 될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에게 단 한순간도 편안한 공간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노트 한 구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언젠가는 그 마지막 단어가 유난히 적막했다. 그 안에는 작은 소망이 담겨 있었고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따뜻해야 할 손바닥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손끝이 먼저 식는다. 어쩌면 그 말은 내가 지금 겪는 이 감각을 두고 나온 말인지도 몰랐다. 며느리가 떠났고 나는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헛손질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모습만이 계속 떠올랐다.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어떤 날은 나에게 반찬 맛을 묻던 모습. 며느리가 웃던 날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날이 더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몸을 뒤척이다가 나는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여전히 며느리가 다듬어 놓았던 채소 몇 가지가 가지런히 있었다. 그 꼼꼼함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쓰렸다.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손을 씻는데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다. 그 소리마저도 며느리의 침묵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어딘가를 깊게 울리는 소리. 그때 나는 문득 오래된 한국 속담 하나가 떠올랐다. 행복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후회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더 오래 남는다. 나는 지금 후회라는 이름의 긴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반듯하게 개어둔 옷들, 모서리가 다른 책 한 권, 창가에 옮겨놓은 작은 난초. 그 난초는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와서 가져온 것이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던 말, 잎이 조금만 시들면 괜찮다며 손끝으로 부드럽게 만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난초는 지금도 조용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작은 식물이 나보다 훨씬 더 묵묵하고 강해 보였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남편에게 문자였다. 짧은 문장 한 줄.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 남편은 평소에 감정을 말로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남편조차 이렇게 말한다는 건 며느리의 빈자리가 그만큼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문자를 읽는 순간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컥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울 만큼의 감정이 이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고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 무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후회의 무게, 죄책감의 무게, 그리고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냈다는 사실의 무게. 나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나는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밀어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조용했지만 안미스테카블이 확실하게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멀어진 며느리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말, 가장 늦게 해야만 했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미안하다. 그 두 글자. 나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오래된 잘못과 마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지만 깊게.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못한 채 집안을 맴돌기만 했다. 손끝으로 컵을 쥐었다 놓고 텅 빈 방 앞에서 서성이고 부엌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행동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정지된 상태였다.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대신 자책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이 스며드는 법이다. 며느리가 남긴 작은 흔적들 반듯한 수건, 조용한 향기, 웃음 없이도 따뜻했던 존재감. 그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져 나를 찔렀다. 그 아이가 떠난 지 닷새째 되던 아침, 나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고. 늦어지면 내 마음속에서조차 며느리와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질 것 같았다.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사실 준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속에서 가자라는 한마디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뿐이었다. 여전히 손은 떨렸다. 내가 저지른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 나선 길은 마치 제 발로 벌어진 상처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강남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지하철 바람은 차갑고 선명했으며 객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건물들은 어둡게 번들거렸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오랜 시간 굳어있던 오만함도 단단한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후회와 늦은 깨달음만 가라앉아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인생을 오래 살아도 어떤 깨달음은 늦게 온다. 너무 늦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칠 전에도 봤던 그 고급 건물. 그런데 오늘은 그 건물을 보는 내 시선이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는 며느리를 잘못 본 내 오만이 부끄러웠다면 오늘은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내 무지가 더 크게 느껴졌다. 내가 내쫓았던 아이가 사실은 이런 삶을 등 뒤에 두고도 한 번도 내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겸손함과 조용한 배려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조여왔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향이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가볍게 흘러가고 대리석 바닥 위에 낮은 굽의 발소리들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데스크 앞에 조심스레 다가가 며느리의 이름을 말했다. 직원은 천천히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조금 전에 내려가셨는데 혹시 기다리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건물 뒤쪽 작은 공원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건물 측면으로 향했다.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넓지 않은 조용한 공원이 있었다. 겨울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나무 가지들은 앙상했지만 벤치 위로 내리는 햇빛은 부드러웠다. 멀리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였다. 내 며느리.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벤치 옆 난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 머리카락 끝이 살짝 흔들렸다.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서 금방 사라졌다. 그녀의 옆모습에는 여전히 조용함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처음으로 그 조용함이 얼마나 무거운 감정의 층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크게 울렸다. 며느리는 내가 가까이 올 때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내 그림자가 그녀의 발끝에 닿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여러 번의 상처와 인내가 겹겹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말을 해서 너를 그렇게 내보내서 말끝이 흐려질 때 겨울 공기가 내 입술을 스쳐 지나가며 더 차갑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않았고 감정이 요동치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오래 참고 버티다 결국 멈춰선 사람의 눈이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때때로 잘못의 순간보다 용서의 순간에서 더 크게 무너진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살짝 하얗게 마른 손, 조용히 흔들리는 손끝,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손을 보며 나는 다가가 손을 포개려다가 멈췄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아주 조용하게. 그 순간 손끝이 닿았을 때 느껴진 온도는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 온도는 나를 용서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작은 희망의 온도 같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아이가 뛰어가는 소리, 모든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마치 서로의 침묵을 대신해 주는 듯.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시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머니도 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 말에는 언젠가는이라는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했다. 완전히 아문 상처는 아니지만 피가 먹기 시작한 상처처럼. 그날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걸음은 느렸고 마음은 아주 조용하게 가벼워졌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봄의 기척이 아주 미세하게 스며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상처는 큰 소리로 아물지 않는다. 가장 깊은 치유는 항상 조용한 이해와 작은 용서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전하고 싶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종종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고 때때로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러나 늦은 깨달음도 끝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은 언제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조용히 아주 작은 목소리로라도 오늘 그 마음을 꺼내어 보길 바란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할 때 이미 용서는 시작되고 있으니까.